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의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요. 내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즉 하루 남았죠. 결과 예측해보고 변화도 바라보도록 어떻게 될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같이 얘기해 주실 오늘 썰전 패널은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황보승 의원입니다. 저렇게 뒤쪽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신데요. 잠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미리 사전에 손을 흔들기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썰기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예정인가요? 오빠에게입니다. 오빠, 우리 예. 오빠에게. 예, 그 오빠. 예, 사실 어떤 오빠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성대 기자가 취재할 때 옆에서 예. 제가 몰래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따가 썰기에서 자세히 짚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강정 아나운서 영끌 인터뷰는 누구를 인터뷰합니까? 네, 정말 연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주 동구에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참사로 인한 소식들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던 네.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썰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첫 코너입니다. 오늘 패널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사실 짝꿍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 짝꿍이에요. 5월부터. 그래서 그동안 뭐 본회의가 2번밖에 열리지 않아서 아직 짝꿍을 많이 즐기지 못하고 있는데 명패만 봤습니다. 네. 본회의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으신 분. 네, 네. 예. 이게 보통은 본회의장이 국민의힘이 제일 오른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예. 그다음에 이제 비교섭단체 이렇게 정당별로 있죠. 구분이 되고요. 당 안에서는 상임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상임위 안에서는 선수하고 나이 순서대로 이제 제일 안 좋은 자리를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자위에 가장 이제 뭐 막내 초선이어서 원래 1년 동안 본회의장 맨 첫 번째 줄에 앉아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빼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자리를 바로였죠. 보내더라고요. 네, 그 자리가 잠시만요. 저희 네. 일단 주제를 듣고 강정 아나운서가 저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듣고 그 얘기 바로 해보죠. 네. 자, 썰전 라이브 첫 주제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공개 행보.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자 모임 열지대에 정말 뜨거운 취재 경쟁까지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게다가 오늘 나온 대선 지지율도 이렇게 높았죠. 그런데 오후에 나온 소식을 보니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며칠 전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의 이유로요. 오늘 오전 여당 대표는 윤 전 총장에게 배신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총장, 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오늘 첫 뉴스는 윤석열의 칼겨눈 공수처입니다. 물음표를 좀 달았는데요. 자, 황보승 의원님,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에 대한 착수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지난 2019년에 무혐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문제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교사 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검사들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뭐 기소를 방해했다라는 사건인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뭐 지난 12월에 그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2달 동안 그 직무정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아마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실제 그게 현실화가 되는 것 같고, 공교롭게도 오늘 그 대선 후보 지지도 그 후보 선호도
35.1%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날 공수처 7호, 8호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뭐 내용이야 이 고발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에 따라서 공수처가 엄중하게 수사를 하셔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범야권 후보 대선 주자 중에서도 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게 이 정권이 좀 과하게 칼날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 오비 일학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저도 이제 오늘 그게 속보로 떴길래 사실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도 이제 뭐 기사로만 접했습니다만 이제 입건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수사 개시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이 이렇게 내사를 하다가 인지하는 사건이 있고 고발장이 접수돼서 이제 고발 사건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입건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내사나 첩보를 통해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혐의점이 인정될 때 입건을 하는 것이니까 좀 중대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더 의지가 작용한다 그거죠. 그렇죠. 근데 네. 고발 사건에 있어서 사실 입건이라고 하는 거는 각하 사유가 없는 한 검찰 사건 뭐 직무 규칙에 따라서 뭐 중복된 사건을 또 뭐 고발한 경우랄지 또는 공소장만 고발장만 보고도 명백하게 이거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다든지 이제 이런 사건 말고는 전부 이제 입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직까지 뭐 예컨대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사건이 뭐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는데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사건 번호를 붙여서 입건을 한 거에 불과한데 오늘 이제 그 기사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뭐 공수처가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 국민이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이 공수처 자체가 뭐 저희 당에서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볼 때 어디에 그 감시 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초법적인 기관이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 공정하게 좀 수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검찰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거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준비는 제대로 되셨는지 검사 뭐 23명 중에 지금 다 뭐 위촉도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이왕 하셔야 되면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제 사실 공수처가 법이 있기 때문에 초법적 기관은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공수처를 출범시킬 때 이제 많은 헌법 논의들을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죠. 되돌이켜 보면 네. 헌법에도 그것도 정권 분립에 맞지 다른- 않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다른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공수처를 우리가 출범시켰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검사든 판사든 아니면 검사 할아버지라도 성역 없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정성의 의심을 받아왔던 게 이제 검찰의 수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더 엄정하고 공정하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공수처를 발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시민단체 고발이 뭐 절차에 따라서 들어왔고 그거를 예컨대 사무규칙에 따라서 입건한 것 자체는 뭐 당연한 것이고 사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뭐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뭐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성역 없이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정치 검사 아니어야 된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된다. 이게 검찰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대권 후보 반열에 올리신 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이시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과거 우리 당 출신 대통령 두 분을 수사했고 지금 그분들이 감옥에 가 계십니다. 그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셨고 뭐 그 당시 저희 당에서는 뭐 반대도 했지만 자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많은 수사 방해를 했다고 저희는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제 대권 후보로 이렇게 진짜 등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섭렵 없는 수사,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 구현 이런 것들을 뭐 이완 공수처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는데요. 이성윤 지금 이제 고법
그 고검장이시죠.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 황제 의전 받으시면서 그거는 관용차 뭐, 타시면서 네. 조사 받지 요 않으셨어요? 윤석열- 공수처 수사를 아, 받았죠. 그렇죠. 윤석열 전 그러니까 예를 총장의 들면 사건하고는 뭐 관련이 없는 그거랑은 거니까요. 관련이 네. 없지만 제가 이제 법이 제가 강조하고 만인에게 싶은 거는 평등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걸 얘기를 대선 하면서 주자일수록 지금 수사를 이제- 받는 과정에서 네네. 제가 이제 마무리 좀 네네. 할게요. 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공수처가 정말 공정하게 엄정하게 이왕 만들어졌으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스타트부터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받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만인에게 평등한 수사 과정이냐 거기서부터 저희는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만인에게 평등하고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진행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예. 앞서 이제 잠시만 저쪽 화면에 저희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게 저희 TV에 네. 밖으로 송출된 화면인데 지금 보시면 아, 불꽃이 나오는 게 좀 네, 보일 수가 네. 있을 겁니다. 불꽃 효과가 네. 지금 4번째 패널이신데요. 가장 빨리 빨리 네. 나온 불타올랐습니까? 건가요? 빨리 나왔습니다. 예. 오늘 10번 도전할까요? 사실 저희는 사이좋다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네. 짝꿍이라고 그렇게 짝꿍인데. 말씀드렸는데 짝꿍인데다가 네. 다들 걱정했어요. 너무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둘이 너무 친하셔서 친해서. 불꽃을 예. 더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이 가장 빨리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저희가 오늘 10번. 예. 네. 10번 저 PD가 사실 손으로 계속 누르는 거여서 그런가요? 예, 네.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뭐 자동이 아니에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소영 의원님은 입건 그냥 고발된 사건이 배당돼서 입건된 거지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착수한 게 공수처가 아니다. 압수수색도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만일 앞으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얘기된 옵티머스 사건이나 아니면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모해이증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미. 근데 이제 수사를 착수했을 때도 원칙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엄정하게 여느 사건처럼 진행을 하면 되겠죠. 거기에서 과도하다거나 근거 없이 기소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똑같이 비판받아야 될 것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선 주자든 검찰총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고발장이 접수되든 혹은 어떤 혐의가 있어서 인지를 하든 해서 사건화되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 없이 이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고 이제 지금은 정말 많은 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 정결 사건이어서 이제 몰랐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고 몰랐느냐 하는 거는 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왕에 또 대통령이 되시고자 지금 나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고발된 시점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2월 8일 날 고발이 됐고요. 예.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관련해서는 3월 4일 날 고발이 됐어요. 예. 근데 하필 2월 시기가 그렇다는 시기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이제 본격적인 입건을 이제 하신 거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아시겠지만 되겠지만. 공수처가 사실은 발족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꾸리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게 사실이고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언론에서는 여당 인사라고 평가하는 분들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게 7번째든 8번째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입건됐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다 이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옵티머스 사건을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이제 거의 사기로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건데 2018년에 옵티머스의 이제 전파진흥원이라는 정부 산하기관이죠. 여기에서 750억 정도로 투자했는데 나중에 돈은 회수를 받았긴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옵티머스 대표가 이게 좀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당시 중앙지검에 의뢰를 했는데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이었죠. 네. 근데 이제 당시 지검에서는 전파진흥원이 피해도 없고 또 전파진흥원 측에서 크게 죄를 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제 옵티머스의 사기 펀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고요. 잠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예.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전결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예. 뭐 지금 보면 이제 장관이 총장한테 막 묻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박범계 당시 법사위 의원일 때, 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던 거죠. 네. 윤석열 2년 전에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부장 전결이어서 나는 모르는 사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알았을 거냐 몰랐을 거냐 하는 거는 이미 지금 예컨대 오늘부로 수사가 착수된 진행 예. 중인 사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보태는 건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몰랐는지 정말 개입이 없었는지 또 이렇게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뭐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위법이 없었는지는 충분히 조사해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고발이 이루어졌고 입건이 됐으니까 조사를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박범계 이제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셔도 이게 부장 전결이다. 이게 내부에 규정이 있고 그 규정대로 한 것인데도 이런 것들을 좀 뭐 이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너무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사실은 뭐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은 이제 부장 네. 전결이다. 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부장 전결이고 누구 전결이고 한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다 모른다고 하면은 검찰총장은 아마 뭐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건, 국민들의 어떤 뭐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나 또는 정치적 혹은 여러 가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은 검찰총장이나 어떤 뭐 지휘부에서 당연히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볼 가치가 있다, 수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 사건이 아마 초기에 이렇게 이제 사건화되었을 당시만 해도 크게 이제 피해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이게 옵티머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라임 사건 뭐 그러면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사실은 뭐 사기 당하신 부분도 있고 예. 제대로 정보를 멀쩡한 모르는 펀드인 줄 알고 상태에서 투자했다가 그렇죠. 생태 또 같은 기관을 돈을 통해서 날렸죠. 팔았고 또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판단을 잘못하셔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전 국민 관심사로 되면서 다시 이제 사건이 재조명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뭐 시시비비는 공수처에 지금 이첩이 됐으니까 네. 네, 공수처에서 하실 예. 일이다. 네, 그러나 엄정하게 네, 그럼요. 만인에게 평등하게 수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데 사실 공수처가 엄청난 산통도 있었고 괌신도 있었고 대통령의 사실은 공약 1호이기도 했고요. 또 여야 간의 충돌도 컸습니다. 패스트트랙 때 논란이 많았죠. 그렇게 탄생을 했는데 1호 사건부터 사건들이 과연 뭐 거학척결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냐라는 논란은 되어왔습니다.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권 내 반발도 좀 있었고요. 2호 사건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과 유출 의혹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수처가 일을 잘하는지 앞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지표가 여당 야당 불문하고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원성을 사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1호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의 그 전교조 예. 그 해직 교사의 특별 채용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여권 측에서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입건을 수사하는 것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또 비난이 오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여권, 야권 다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좀 나름대로는 중립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점이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이 출범했고 뭐 몇 달 동안 쇼를 하고 없어질 기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수사를 꾸준히 담당해 나가야 되는 기관인데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고 태어난 기관인데 뭐 1호 사건, 2호 사건 굉장히 어떤 뭐 의미를 부여하고 뭐 어떤 그런 쇼,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공평과 절차에 그렇죠. 따라서 네. 그렇게 묵묵히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공수처가 예. 검찰과 차별화된 기관으로서 사법정의, 법치주의 실현을 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애초 출범부터 우려를 많이 한 기관이기 때문에 더 뭐 관심 있게 보는 건 당연할 것이고, 뭐 우리 공수처장께서 사실은 큰 짐을 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뭐 향후에 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응원하면서 또 잘 네. 감시 견제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것이다. 특히나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윤 총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물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수사하는 것.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요. 유력 대선 주자에서 수사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또는 대선 주자든 누구든 성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가 있고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저 혼자 계속 뭐 답변과 반론을 하는데 여기에 다시 재반박을 해보면 누구나 고발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배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 주자 다 고발해버리면 다 수사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컨대 고발된 사건이 입건이 되지만 실제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뭐 혐의의 문제가 중대성이나 없으면 각하할 수도 상당성이나 있는 거죠. 뭐 예, 각하할 수도 있고 예, 뭐 예.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약에 대선 주자라서 혹은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무슨 지사 주자라서 다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정치인들은 뭐 어떤 보호막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원칙이고 당연한 것이고, 또 특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선 주자라고 한다면은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삶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고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여서 뭐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연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도 좋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을 보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위법 혐의로 인해 수사받은 사건들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 뭐 장모 사건 가지고도 엄청 여권에서는 부풀리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공수처가 뭐 실제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대권 주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압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과연 이제 뭐 공수처라는 게 독립된 기관 같지만 사실은 이 정권의 어떤 의지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탄생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이 정권과 대통령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요. 공수처는 단순히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 정권이 만든 기관이라기보다는 국민들한테 공정한 어떤 수사기관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고 저는 근데 결국 말씀드릴 수 그 있을 것 같고요. 전제는 기존의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이죠. 한 단계 그러니까 더 이제 옥상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대선 주자가 이제 부담을 느낄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검증과 압력을 견디는 것이 또 그 대선 주자의 저는 몫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다른 어떤 대권 주자들이 또 공수처에 고발이 돼서 또 입건이 될런지, 뭐 이런 이제 선례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네, 또뭐 일부에서는 걱정이 뭐 되네요. 방금은 네. 불 안 나왔나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건 조금 약했나 네, 보더라고요. 네. 우리 조 PD님이 약간 약하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안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불 많이 예, 넣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불에 이렇게 같이. 근데 사실 나오는 게 불리하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있는 이 조원에 네. 그 이소영 의원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꽃 튀면 자기가 힘들 텐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요. 네, 야, 네. 이게 예. 국민의힘이 앉는 그 블록에 저희 블럭에 제가 지금 야, 외롭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거기 최전방에 지금 가 계신 오셨거든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갈등이 또 혹시 관심을 더 올려주지 않느냐. 뭐 이런 정무적 효과가 좀 그렇게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국민의힘 일부에서 나오기도 근데 뭐 했고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윤석열 총장이 지금 35.1%라는 그
어떤 선호도를 받고 있는 게 사실 이분이 완전히 공정의 아이콘이 지금 되셨거든요. 예. 정의의 사도, 공정의 아이콘이 되셨어요. 왜? 과거 정권에도 겁내지 않고 뭐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사실은 뭐 수사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는 여전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홍준표 대표도 뭐 이렇게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2명이나 감방에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이 정권에 들어서도 하여튼 정권의 핵심 비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거침없이 할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이제 공정의 아이콘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장모 사건 수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께서 이게 정말 죄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하려고 하는 거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만 보실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네, 수사권을 우려가 됩니다.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할 때 사실은 정말로 예외 없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무차별적이고 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수사권을 행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런 칼날이나 잣대가 들어올 때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뭐 이렇게 숨기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를 밝히는 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공정에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35.1%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어제 뭐 공식 행보를 처음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던 여러 가지 것들, 뭐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으로 보냈고 이 평가의 스테이지는 어떻게 보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예컨대 수사를 어떻게 했냐 하는 것들은 이제까지 평가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대선이 지금 9개월 남았거든요. 그리고 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금 후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분의 어떤 가치, 철학, 교육, 뭐 경제, 사회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사실 공식 첫 행보를 한다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일정까지 알리고 다 모았는데 결국에 하신 얘기는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뭐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었던 거죠. 삶에 대해서 예컨대 가족, 뭐 장모 이런 질문에서도 뭐 전혀 일체의 답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대선이 9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분이 자신의 어떤 내용, 비전을 전혀 꺼내놓지 않고 이게 어떤 언론에서는 무언의 정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는 정치. 저는 이게 약간 성립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저희 같은 국회의원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답할 뭐 그렇죠. 그런 네. 상황들이 아니, 주어지고 제가 뭐 그 부분에 네, 거기에 대해서 대해서는 평가받고 그렇지 이소영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 길죠. 좀 길죠. 잘라야 되죠. 제가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전- 주제가 네. 사실은 또 황보승 의원님이 좀 많은 말씀을 하실 법한 주제여서 네. 그래요? 배려하고 계셨군요. 예, 그럼 네. 제가 저 그 부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시면 여기까지 하고 짧게 다음 주제로 정치력과 넘어갈까요? 비전 예. 그걸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검증 받으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받으셔야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유언의 지금 정치를 좀 그래서 시작하셨으면 저희도 좋겠어요. 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이제 지금 뭐 이 지인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대리해서 간접화법. 말씀을 네. 전달하시는 것도 그 과정에서 자꾸 오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대권 주자가 되시려면 전면에 나서셔야 된다. 그리고 뭐 저희가 아마 내일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당내 분위기를 보셔서 유불리를 파악하셔서 아마 그 다음 행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비전과 정치력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주제가 너무 오래 가긴 했는데요. 앞서 공수처 얘기는 뭐 제가 좀 귀가 좀 얇아서 양쪽 분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서 예,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자, 두 번째 주제 강재영 아나운서의 브리핑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새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1년 전 비대위원회를 출범할 당시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년 전 절박함으로 시작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바로 기대감에 찬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말이죠. 5일자 기준 당원 투표율은 42.4%. 국민의힘 정치사상 유례없는 전대흥행 기록은 결국 새로운 지도부의 출발에 쏠린 관심이기도 하겠죠. 물론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막판까지 오고 간 후보들 간의 신경전과 막말 논쟁, 이로 인한 흉터가 어떻게 잘 봉합될지가 새로운 지도부의 숙제일 텐데요.
과연 이 숙제를 풀 주인공, 이번 전당대회 돌풍 이준석이냐, 안정과 경륜의 중진, 주호영, 나경원이냐,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예, 내일 뚜껑 여는 이준석 돌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주제 선정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주제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고, 두 번째는 야권의 지금 전당대회고, 너무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아닙니다. 저희 그건 아닙니까? 아니고 왜냐면 공수처가 주체였어요. 공수처한테 수사받는 야권의 일단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 뭐 여기서 윤석열 메인이 돋보이셨습니다. 전 총장으로는 분리할 수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역시 저처럼 귀가 얇으시군요. 제가 좀 얇습니다. 아니, 다음에는 민주당 이슈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제 자체는 늘 비판적인 주제가 조금 많고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약간 관심들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전당대회에서 황보승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면 관심은 일단 이준석 후보인데요. 당내에서 의원들은 영선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모든 분은 아니고 이 가까운 분들 몇 분한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구 민심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람이 매우 거세긴 거센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세요. 그래서 크게 이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또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예측하셨어요? 이준석 돌풍을? 저는 지난주 정도부터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뭐 저희 당내에서 우리 초선들끼리 당의 뭔가 개혁된 모습,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좀 초선들도 당대표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한 두세 달 전부터. 근데 선뜻 누가 이제 용기를 못 내던 차에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나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은 젊은 후보군의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원외이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하다가 특정 이제 원내 초선 중에 누가 이렇게 인기가 이제 올라가면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사석에서 많이 했는데 이준석 돌풍이 확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외 주자여서 이제 국민들이 기성 정치에 대해서 뭔가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원외의 젊은 정치인한테 지지를 이제 주시는 방법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 한 2월쯤에 우리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서 친한 의원 몇 명이서 이렇게 뭐 티타임을 좀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당은 너무 기득권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기득권 이미지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극약 처방을 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이제 남성 중심의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사실은 우리는 여성 의원 비율이 많이 작지 않습니까? 지역구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여성, 그리고 선수 많은 분들, 이게 뭐 당대표 선거는 그래도 몇 선 이상 돼야 나간다, 이런 것들이 불문율처럼 있기 때문에 아예 초선으로,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이 기존의 룰들을 완전 뒤집는 방식의, 그래서 뭐 농담처럼 초선이고 여성이고 그리고 나이도 어린 그런 분들이, 뭐 중진들 중에서도 지금 70년대생이 있습니다. 우리 유이동 의원님처럼. 예. 근데 아예 뭐 초선이면서 나이도 젊은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 나가면 진짜 우리 당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초선의 네. 여성의 네. 나이도 젊은 분이 네. 분들로 사실 기획 의도가 저희 오늘 패널 조합이 70년대생 그렇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제가 두 뭐 분이 서로 우리 본인들 얘기하시는 당내에서도 우리 여성 의원님들한테 네. 이제 저는 아니고요. 이렇게 네. 나가시라, 도전하시라. 특히 한 언니한테는 진짜 제가 언니라고 저희 동료 의원님한테는 진짜 마음을 좀 먹으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언니는 누군가요? 그 언니 이름 두자예요. 이름 두자. 누군지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네. 춤추신 네. 영상을 올리신 이영호 찐누나라고 찐누나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의 그냥 상상이었어요. 그렇게 당이 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그게 아마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하기도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예. 진짜 뭐 누가 이 권력을 잡아서 뭐 당을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볼 때 우리 당이 변한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허무맹랑한 상상들을 한 거거든요. 그게 상상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자, 이제 민주당에서 네. 보면 좀 아까는 좀 말씀이 길어졌어요. 없어서 좀 길어졌어요. 뭐 할 말이 없네요. 민주당에서 이준석 현상을 바라보는 초선 의원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대감이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준석 전 최고의 돌풍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능력을 그것만 봐서라거나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에 대한 좀 염증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비롯된 저는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기회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도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당이 정말 변하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기대가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야당의 전당대회에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이유 그리고 너희가 변해야만 한다라는 메시지를 당원과 국민들이 던지는 이유는 그만큼 정권 교체의 열망이 크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단순히 정말 뭐 한번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관심, 기대 이거 가지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정치 영역에 있었고 또 많은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말했던 것들이, 거 네, 그런 잘 내공들이 예. 폭발한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사실은 네. 제가 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하는 이제 국회 정론관에 저도 이제 기자회견 하러 갔다가 나경원 후보님을 이제 마주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그 이준석 바람, 이 돌풍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당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당원과 국민의 깊은 우려도 휩쓸어버리고 마는 거센 바람에 당의 뿌리마저 뽑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바람에 국민의힘 뿌리가 뽑힐 것 같다. 이제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기도 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국민들이 지금 원외의 젊은 정치인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심과 바람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그런 예컨대 우리 20대 국회 때 막 동물국회 뭐 굉장히 막 난타전을 벌이면서 막 폭력도 오고 가고 했던 이제 그런 기성 정치의 모습에 염증을 느껴서 이제 이런 바람이 발생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시기도 하셨던 이제 기성 정치인분들이 이런 바람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뽑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서 좀 기성 정치의 아직 현주소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속보가 나와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속보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요? 제가 받았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보 담당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공보 담당자를 뭐 임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전원, 그러니까 뭐 누구 의원을 통해서 전달해준 말 이런 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공보 담당을 정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뭐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만들면 안 돼. 한 달이 건너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좀 이런 행보를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속보에서 제가 전해드렸고요. 이소영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네, 85년생 네, 이준석과 동갑 갑장 갑장이죠. 네, 소띠. 네. 소띠 소띠군요. 자축 소띠네요. 저 임묘, 용띠입니다. 진사오미. 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소띠 민주당에서도 그런 바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소영 돌풍. 이소영 돌풍이요. 이 썰전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앞으로 네. 한번 노려보시죠. 저희가 이제 불꽃 효과만 있지 아직 바람 효과는 만들지 못했는데 불꽃을 제가 한 100번 정도 만든 네, 다음에 네. 그걸 돌풍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썰전 라이브를 통해서. 네. 그런 문화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싸우고 부딪히고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돌풍이 만들어질 그런 배경이 쌓여왔던 거고 뭐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도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경험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오래 쌓아왔던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최근에 당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그 사람들 중에 또 그런 돌풍을 만드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 이제 저희 당이 보수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때까지 2030, 40까지 인기가 없었고 이번 이제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면서 20대 남성의 72.5%가 우리를 지지해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무려 63%가 저를 지지해줬고 그럼 20대 여성은 우리를 지지 안 했느냐?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지 다 40% 이상의 20대 남녀가 저희를 또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때까지는 40대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 그들과 소통을 못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번 이준석 그 후보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가 저는 불식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저희가 또 보면 이번 21대 들어서 각 당에서 이제 청년당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예. 제가 청년당 대표지 않습니까? 비록 76년생이긴 하지만. 청년 맞습니까? 막차입니다. 청년 국민의힘 네, 만 45세 마지막. 네. 있더라고요. 네네. 그 저희가 작년 12월 6일 날 그 청년 국민의힘을 발족을 시켰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아직 당원 당규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런 이제 꿈틀꿈틀하는 노력들이 그렇죠. 사실 네. 저희 민주당 초선들한테도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분들이 4.7 재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사실 대승을 하신 것인데 그 다음 날 바로 정론관에 서서 우리가 이제 자만하지 않겠다, 안주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기자회견 하는 걸 보고 저희도 굉장히 느끼는 바. 좋게 우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정말 긴장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안주하면 우리는 더더욱 패한 상황에서 안주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쇄신과 변화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또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선 의원 5명이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재보궐 선거 이후에 성명을 냈는데 그 뒤에 이제 좀 다른 얘기들도 있어서 재선들이 또 다시 초선 의원들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걸 하기도 하고요. 곤란을 많이 좀 겪기도 하셨죠. 이소영 의원님은 그 5명 중에 한 분으로 네. 성명서를 낭독을 하셨었죠. 근데 뭐 정당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 의견을 2030 초선들이 처음 밝히면서 이제 2030이 아닌 다른 초선들도 거기에 이제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재선들도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 내고 중진 의원들도 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고요. 근데 뭐 그런 과정만이 쇄신과 뭐 변화의 뭐 완성은 아닐 텐데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런 새로운 바람 같은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또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요구 하나 여쭤볼게요. 만일 정말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두 분 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것 같으니까 만약 이준석 후보가 정말 된다면 당대표실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앉아 있고 당대표실이 있잖아요. 본청에 앉아 있고 이제 옆에 최고위원회 할 때 중진들이 쭉 앉는데 그런 인식을 깨야죠.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도 이제 지금? 예전에 국회 출입할 네. 때 많이 봤는데 당대표가 한번 쭉 얘기하고 네. 다른 후보들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위원장 얘기하고 이렇게 원내대표 얘기하고 하잖아요. 쿨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인식을 저는 깰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도 네. 그러면 이제 아니 뭐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이 중진 그 뭐 임원들보다 예. 연세가 작은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특히나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연령 차이가 그렇죠.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지역에서 구의원을 올해 예. 구의원을 3선을 하고 시의원을 재선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구의원 됐을 때 만으로 27살이었어요. 근데 저희 지역의 구의원들 평균 나이가 13명이었는데 예. 한 65세쯤 됐어요. 저희 할아버지의 동네 형님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의 동네 형님도 계시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분들께 제가 동료 의원으로서 예의는 다 했지만 예. 그분들이 저의 상사도 아니고 저희는 똑같이 같은 지역에서 표를 받아서 그렇죠. 주민의 대표로 들어온 동등한 지금 입장.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그 당분이 황보승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사무총장 만약에 같은 중진이 네. 30대 중반의 당 대표를 받아들일 것 같고 어. 저는 뭐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늘 믿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대표 뭐 주커버그를 연상을 하거나 네, 뭐 그런 스타트업의 그 뭐 마윈이나 뭐 이런 예. 사람들 상상하면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존재가 사실 유권자와 그 선출해 준 분들의
의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다들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장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 두 분으로부터 뭐 공수처의 수사 얘기 그리고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사실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주제를 걸었지만 젊은 의원들이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요 소크라테스요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네,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테스형 시간입니다. 오늘 테스형 모실 텐데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어제 국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황당한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서 알아봤는데요. 군대 내 성폭력 실태 보고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 제2호라는 겁니다. 아니 성폭력 실태가 왜 비공개인지 여기에 분노한 시민 한 분 모셨습니다. 박테스님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불쾌해 보이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지금 강 아나운서가 들은 얘기를 아나운서님이 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예, 이건 뭐 군대 내 성폭력 실태가 비공개. 네. 이게 뭐 군사기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봤더니 권인숙 의원실에서 알아봤죠. 예. 2019년 국방부 군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제출받는데 이게 비공개 자료라서 안 된다고 계속 안 준다는 걸 조르고 졸라서 사흘 만에 받았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왜 이렇게 자료 제출이 안 되냐고 하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 2호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칫 공개될 시 국가 안보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물론 뭐 혹시 거기에 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나온다면은 그 부분은 혹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권인숙 의원실에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대체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지만 오래전에 갔죠. 갔다 왔죠. 계속 네. 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군대에서 보안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하죠. 보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구타가 엄청 많았어요. 막 때렸어요. 고참들이. 지금 폭로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뭐 맞았죠. 때리면 맞았죠. 예. 그런데 네. 저희 소대는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 뒤늦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저희 소대 없어요. 몇 부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늘 때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 고참이 쫄병한테 이거 보안이다. 말하면 넌 보안 어기는 거야. 라고 보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보안 교육이군요. 그렇습니다. 말하는 순간 보안을 어긴 거다 하니까 쫄병이 이거 군대에서 지켜야 되는구나. 아니 내가 고참한테 맞았다고 얘기하면 뭐 적군이 쳐들어옵니까? 그게 무슨 보안입니까? 그게 보안의 전통이 내려오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군대에서 구타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때리고 보안이야. 맞았으면 일러야지 왜 보안입니까 그게. 심지어 이번 사건 성폭력 실태인데 불구하고도 이걸 비공개 대상 정보 2호라고 말을 하고 예. 있으니까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구타 문화가 좀 있었지만 요즘 많이 좀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도 아직도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다 네. 때려놓고 야 이거 보안이야. 너 말하면 안 돼. 너 군인이잖아. 이건 전혀 군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문제라는 게 드러나면은 그걸 고쳐야 되는데 군대가 이렇게 보안을 이유로 쉬쉬하고 유야무야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장 예, 만기 안타깝습니다. 제대하셨던 거죠? 저는 의경 나와서 수경 만기 제대인데요. 제가 이제 당시 사거리에 뜨면 차들이 벌벌 떨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대에 분노했던 예. 박테스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이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접종이 완료됩니다. 국회가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에 입을 모았습니다. 야 4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요청서를 공동 제출했으며 여당은 국방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치는 참사로 인해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사고도 인재로 인한 참사라는 건데요.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앞쪽으로 확 무게가 쏠리면서 무너진 거죠.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그 공사 현장 바깥에 있는 도로 네. 쪽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대한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치가 제대로 그렇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말씀하신 대로 뭐 가림막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림막은 네. 먼지 또 어떤 그런 것들만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지 구조물에 붕괴됐을 때 그것을 막는 장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면 충분한 그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버팀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철거를 할 때는 해체 계획서 같은 거를 당연하죠.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가림막을 설치할 때도 어떤 식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겠다 써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당초 계획이 그 철거 방식이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층으로 이제 철거하도록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철거하는 굴삭기를 지난번 2년 전에 잠원동 붕괴 사고에서는 원래는 그 굴삭기를 크레인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부터 상층부터 한 층씩 이제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잭 서포트라는 것을 설치하고 그 철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설치 안 된 상태에서 그 크레인을 경사로를 그 위에다 올려놨 그 철거 부산물 가지고 올려놨다가 했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허가를 그 흙을 싸가지고 경사로를 가지고 잭 서포트를 설치 안 해도 위에서부터 그 철거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철거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5층 최상층부터 5층, 4층, 3층 이렇게 해야 되는데 4층, 5층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3층하고 2층으로 그 철거 공사를 하다가 이번에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철거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고 2층과 3층 먼저 철거 공사를 하다가 이와 같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봐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영상에 나가고 있겠지만 사실 건물 철거 과정을 좀 보면요. 뒤에 네. 공터가 이렇게 있고요. 네네. 뒤쪽에서 건물을 파냈기 때문에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구조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초대로 하면 최상층 5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다음에 4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3층, 2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사진을 보고 왔거든요. 네. 2층, 나가고 3층을 있습니다. 먼저 철거하니까 이 건물은 조금만 충격을 줘도 도로 쪽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공사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도로 쪽에 있는 그것을 붕괴됐을 때 안전장치는 했냐? 아무것도 가림막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이 큰 피해를 본 거고요. 또 더욱이 이번에 그 붕괴된 그 지점이 버스 정류장이 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잠원동 붕괴 사고는 지나가는 택시에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버스는 바로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 바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쪽이 만약에 버스 정류장이 위험하다면 버스 정류장을 임시로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네. 참 안타까운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이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 한 대와 승용차 2대를 덮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에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유족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지금 고인이 법원 앞에서 지금 나주 곰탕집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바우 시장에를 그날 가가지고 오다가 그런 변을 당한 것이에요. 애기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카를 데리고 학습 파출소를 거기를 갔습니다. 60대 여자분이 2분이 거기서 구출이 돼가지고 지금 저대 응급실로 지금 후송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다가 이제 다른 처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셔버렸다고. 가족들은 황당해버렸죠. 가는 길에 전화를 들었더니 돌아가셨다는 게 드러나는 가족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현장에는 감리자가 없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 이 참사와 너무나 닮은 잠원동 참사도 5층 건물이었고 똑같이 건물이 붕괴되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업체는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차근차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 건물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어떻게 철거를 해 내려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철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에 이제 철거 계획서를 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철거 계획서를 이제 이렇게 철거해야겠다는 걸 이제 그 인가해줬어요. 그러면 심의 받은 대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심의 받은 데는 5층부터 4층까지 점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층, 2층 먼저 철거를 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있었고 또 예기치 않은 쪽으로 이제 붕괴에 대한 그 방지, 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요. 철거 공사에 작업하는 사람들은 붕괴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다 대피해서 한 명의 피해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정보가 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차량에 그게 덮쳤기 때문에 만약에 신호수가 그 바깥에 일반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수가 있었고 한면 이와 같은 피해는 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왜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나서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야 하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유족들의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오시죠. 매일 지금 그 길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근데 철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통행을 모호하게 통제를 하면서 그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변은 사고를 보니까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든가 다치게 되면은 과감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년 전 잠원동 사고와 너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얇은 가림막, 중간층을 먼저 건든 정황, 그리고 철거하던 작업자들은 붕괴 직전 대피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뜯어 고쳐야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피해자들의 인터뷰만 있는 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잘못했는지를 인터뷰하는 게 난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이 철거 현장에 아무런 지식이 없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하다가 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2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거 계획서대로 하고 철거 계획서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까지 해서 심의 결과를 거치면 그 계획서대로 제대로 철거 공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요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감리자를 문제 삼고 있는데 우선 먼저 책임자는 공사 책임자인 안전관리 책임자가 필요하고요.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감리자가 공사를 중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 관할구청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책임자가 아니라 바로 제1차적인 책임자는 바로 공사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고요. 그것을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감리자도 문제가 있고 또 감리자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관할구청도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어떤 사고 나면 서로 떠넘길 게 아니라 감리자와 또 안전관리 책임자와 관할구청이 함께 책임지는 이것은 나의 이런 불찰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사고가 날 때마다 이건 나는 다 했고 네. 너희 잘못이다. 너희 네. 책임을 전가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이런 안전사고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책임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책임지는 자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준 전 건국대 건축대 학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 네, 뉴스 썰기 이성대 기자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뉴스부터 볼까요? 네, 바로 준비한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BTS는 건들지 마. 건들면 큰일 나죠. 예, 오늘 화제가 좀 됐던데 누가 건드렸는지는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그제였죠. 이른바 타투를 합법화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예. 표현을 했습니다. 자,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그러니까 그 멤버 정국이 손에 타투를 했는데 방송에 출연할 때 저렇게 가리고 나오는 저런 모습들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참고로 방송법 등에서는 출연할 때 뭐 문신 등을 가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예. 보통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류호정 의원은 이제 타투, 이제 문신 얘기를 하면서 왜 BTS를 언급을 한 건가요? 굳이?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타투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타투는 의사에게 예. 뭐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 BTS가 의사가 아닌 사람도 타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뭐 방송에서 문신을 좀 보여달라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류호정 의원이 자신의 법안을 좀 홍보하려고 BTS를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프로야구 선수들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최용우 선수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크게 화제가 안 됐겠죠. 어쨌든 뭐 조금 더 논란이 되고 관심을 끄는 데는 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뉴스 설계에서 이렇게 또 이성대 기자가 다루긴 하니까요. 네, 특히 그 아미 팬들 있죠. 팬클럽 아미에서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제작진 중에 아미 이른바 찐팬이라고요. 연간 멤버십이 25,000원인데 지금 5년째 지금 그 유료 멤버십을 사용하고 있는 팬이 있어서 직접 들어봤더니 상당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류호정 의원이 언급한 해당 인물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이야기도 내놓은 게 없거든요. 해당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변하는 법안을 홍보하는데 특정 인물의 사진과 이름을 이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미 팬답게 상당히 그 차분하고 단호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결국 류호정 의원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방송 중에 아미의 약자를 발음을 하다가 약자의 이제 원래 발음하다가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상당히 많은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BTS를 이용했던 거는 뭐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BTS가 국위 선양을 했기 때문에 병역 특례하자라고 했더니 이 BTS 본인들은 군대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왜 정치권이 나서냐 이런 반발들이 있었고요. 또 남북관계 좋았었던 2018년에 평양에서 공연을 시키자라고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상당히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 관심 끌긴 좋겠지만 논란돼서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 바로 가보겠습니다. 중립성,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감사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뢰. 자, 국민의힘 하루 만에 부동산 전수조사 후퇴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입장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감사원에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렸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던 건데요. 전 마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 만평을 보면 자, 약국에 와가지고 진료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은 상권분리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이 나왔는데 결국 감사원에서는 오늘 오후에 조사는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굳이 감사원에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권익위로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처음부터 감사원 얘기가 시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3월 LH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게요. 당시 민주당 권익위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저거 쇼잉이다. 예. 쉽게 얘기하면 되겠냐? 너네 조사 어차피 못할 거 아니냐라고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막상 12명이 나오고 탈당 요구를 해버리니까 좀 당황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은 조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과거 언론 보도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뉴스룸에서도 다뤘었지만 그런 의원들도 꽤 있고요. 알겠습니다. 뉴스 썰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의 대선 주자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적인 쓴소리 클럽 조금박해에서 박을 담당하고 있던 대선 주자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끌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표정이 좋으신데 예. 표정이 좋으실 만한 뉴스가 있었죠. 어제 발표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중에서만입니다.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제치고 3위를 했습니다. 5.3%. 가장 먼저 기분이 어떠십니까? 박용진의 대선 도전 책 제목이 박용진의 정치 혁명이었어요. 예. 이제 그 혁명의 전조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봉화불이 오르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이 낡은 정치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 개파 정치 이런 거를 다 그냥 한번 쓸어버려라라고 예. 하는 바람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분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크게 얻었습니다. 정치혁명 그 책은 언제 나온 거죠? 4월 17일이었습니다. 4월 17일. 예. 2달 조금 안 됐는데 네. 책 나왔을 때는 별반 큰 홍은 없었는데 아니에요. 그때도 최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이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덕을 좀 본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 이준석 현상이 있기 전에도 박용진이 있었습니다. 있었다. 그리고 이준석 현상 이후에도 민주당에는 박용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박용진이 지난 동안 정치를 하면서 혹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전후 한 달 전 했거든요. 예. 다른 태도가 없었어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고. 아까 뭐 쓴소리 클럽 얘기하셨는데 예. 손해를 보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소신 있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박용진이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박용진을 주목하고 정치 변화의 주역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분들은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예전부터 그런 시선을 가진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 국민의힘의 이준석 열풍을 좀 보면서 민주당에 그러면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지? 박용진 의원이 있구나. 이런 움직임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기를 가진 거겠죠.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정치 변화를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개파도 없고요. 국회의원 당선된 적도 없는 예.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도 큰 용기예요. 박용진이 처음 대통령 후보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다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네가 개파가 있어 아니면 뭐 유력한 누가 지원을 해주기를 해. 예, 제가 알기로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개파라고 하면 이제 거. 조금박해, 조홍천, 김혜영 뭐 자꾸 엮지 마시고요. 예. 정말 중요한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냥 단기필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 국민들은 지켜보십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보는 눈, 선구안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정치에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람이 불고 있다. 박용진으로. 네. 앞서 이제 박용진 의원님도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표현 속에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에 이준석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엔 박용진이 있다. 박용진 현상까지는 아직 아니고 일단 박용진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지금 바람이 조금씩 밑에서 불고 있는데 아직 많은 바람이 불진 않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일단 이준석 후보는 85년생이고요. 30대. 박용진 의원님은 71년생. 이제 50대. 그렇죠? 그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차이가 좀 있나요?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노는 마당을 일단 봐야죠. 예. 박용진이 컷오프만 통과해도 민주당에서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기적이라고 다들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의 저 빼고 다른 주자분들요. 전직 총리였거나 전직 당 대표였거나 전직 장관이었거나 전현직 도지사이거나 예.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들도 세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박용진이 이분들을 떨어뜨리고 컷오프를 통과해서 본 경선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뜻밖으로 이른바 빅3라고 하는 분보다도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썩들썩하는 거죠. 지금 어제 나온 일부 여론조사지만 빅3가 이제 사실 어제 조사에서는 됐었어요. 네. 어제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네, 뻔한 인물로, 뻔한 구도로, 뻔하게 질 것 같아서 걱정들이었는데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구도, 새로운 주장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상대가 새로운 장수를 뽑아냈는데 우리도 새로운 장수로, 상대가 새로운 진법, 새로운 전법을 보일 때 우리 민주당도 새로운 진법, 새로운 전법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병법을 몰라도 다 아는 기본이거든요. 예. 박용진이 있습니다. 박용진이 이 대선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들도 반응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그 나이 차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건 다른 뭐 나이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요. 이준석 현상 돌풍의 하나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물론 민주당 내에서 박용진 의원이 오랫동안 쓴소리를 일관되게 내오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쓴소리의 강도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이죠. 이른바 조국 사태 때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를 두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린입니다. 딸에 대한 논문,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겁니다. 이 말은 물론 당시의 민주당 분위기에서는 엄청난 쓴소리인 게 분명한데 이 말에는 조국 전 장관 잘 대응하십시오라는 거지 그 상황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명쾌한 생각은 좀 없어요. 이른바 완고거법이죠. 쓴소리의 강도가 좀 약했던 것 아닌가? 쓴소리를 세게 하면 그게 좋은 소리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상식을 대변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은 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용기지. 예. 분위기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요. 일관된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박용진이 당내 쓴소리만 담당한 게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사회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유치원 3법이 그렇고 유치원 3법. 재벌 기업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 계좌에 대해서 세금 걷어라 해서요. 예. 1,200억 가까운 우리나라 돈 있고 힘 있고 뺏기는 사람들한테 정당한 세금을 거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공매도 개혁 조치 해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제작 결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수백만의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 건 정치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가 실제로 손에 잡히는 성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손에 잡히는 성과,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공정을 실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정치인 박용진은 말도 바른 말을 했고 해야 할 일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입법을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볼 때 낡은 정치 문화를 깨트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셨지만 강도는 조금 약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이준석 돌풍만큼의 바람은 아닌 것 같지 않냐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당시에 쓴소리 하실 때 주변 민주당 의원들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뒤에서 조용히 잘했어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좀 참어 도대체 박 의원 왜 그래? 양쪽이 다 있죠.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 했다, 시원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또 이 뭐 왜 자꾸 나서서 이게 분란만 만드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나 그분들도 다 의견을 저한테 제기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있고 이런 분들이시니까 다 들었고요. 지금도 그래요. 일단 대선은 인물에 대한 투표도 되지만 정당에 대한 투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영 투표도 있고요.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준석 열풍
으로 쇄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끝이 어디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고요. 저는 이준석 씨와 관련해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방송으로도 보고 사적으로도 만나고 관계가 있어요. 이준석 바람 어느 날 갑자기 얻어 걸린 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여의도에 와서 상당히 구박받으면서 컸고요. 이준석 씨도. 저 역시 그 민주당의 원외 배지 달지 않은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50몇 년 만에 배지 없는 대변인을 맡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잘 견디고 와서 박용진이 오늘 있는 거고요. 영선 대변인을 오래 하셨군요. 우리 이준석 이제 후보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민주당 전체 후보들 혹은 야당의 모든 후보들을 다 합쳐서 박용진이 유일한 97세대예요. 박용진이 유일한 가장 젊은 70년대생입니다. 대선 주자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70년대생. 이건 새로운 일단 정치 70년대생 중엔 제일 빨라요. 71년생. 71년생.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정치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도전이 대한민국을 두근두근 들썩들썩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여쭤봤듯이 민주당의 쇄신의 바람이 약하면 이번 대선은 또 모르는데 대선은 솔직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대로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뻔한 구도와 뻔한 인물로 가면 뻔하게 질 거다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질 거다? 민주당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그러나 선도정당, 혁신정당입니다. 그래 이미 50년 전에 40대 기수론, 김대중, 김영삼의 40대 기수론의 정당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안에 대세론 파다하잖아요. 이재명 대세론 이런 거. 그런 대세론, 국회의원 줄 세우고 국회의원 숫자로 캠프, 맘모스, 메모드 캠프 이런 거 만들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건 벌써 20년 전에 이인재 대세론을 한 방에 깨트리는 노무현 돌풍이 있었어요. 그 민주당이 만들어왔던 그 새로운 혁신정당, 선도정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은 해낼 수 있을 거고요. 말씀은 이제 뻔한 후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권에서는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지사가 나가면 지고 새로운 박용진 의원이 나가면 이길 수도 있다. 이재명 지사는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제일 센 후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랑 이렇게 맞짱 뜨시면 늘 거의 지는 걸로 나오시는 것도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걱정이에요. 합니다. 두 번째로 이른바 개인 지지는 이제 박스권에 갇힌 것도 사실은 이제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4년 전과 전혀 다른 태도예요. 4년 전에는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를 압박해가면서 절대 이 사람들은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같이 서명받으러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한 발 빼고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또 개헌에 대해서도 아주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계세요. 한국 정치에서 개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구율 정책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이 태도의 변화, 말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검증 태도, 검증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박용진 의원님은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반대했죠. 줄곧 반대. 근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가석방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제도 안에서 일정한 그 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이게 일정 부분의 차관 장관이 가석방을 시킬 수 있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면을 받으면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고 가석방 경영일선에 복귀는 못합니다. 법치주의 원칙과 시장경제 질서 원칙은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조건이 맞는다면 될 수 있다라는 다른 의견이군요. 문제다. 알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더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번 또 다음에 또 한번 바람이 좀 더 일었을 때 또 한번 부르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네. 저희 삼겹살 토크 쪽으로도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대신 이제 김영란법 있으니까 더치페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용진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25분입니다. 뉴스룸이 5분 뒤에 방송이 되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강지영 아나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 관련된 소식들이 있죠. 네, 거기에 추가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요. 사고 발생 8일 전 구청이 민원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사실 6월 9일 4시에 벌어졌는데 6월 1일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뉴스룸에서 현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한 소식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썰라에서 좀 깊이 있는 다뤘죠. 대화를 나눠봤었죠. 뉴스룸에서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올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뉴스룸에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